드라마 스타트업으로 배우는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본 방송은 제가 매주 진행해 드리고 있는 IT 이슈 위클리의 번외편 특집 기획 방송입니다. 스타트업 컨설턴트인 제가 바라보는 드라마 스타트업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스타트업 용어와 그리고 또 경영 노하우, 그리고 또 저의 생생한 그런 창업 경험담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스타트업과 함께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를 배워보시죠. 컨텐츠 기획에 도움을 주신 고음 아저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14, 15, 16. 드라마 스타트업이 전체 16화로 이루어진 16부작이었죠. 지난주에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그 종영 시기에 맞춰서 제가 바로 마지막 강의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회사는 간절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자, 창업을 꿈꾸는 당신에게 라는 아주 약간 센티멘탈한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창업을 고려할 때 과연 뭐를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까?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될까?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MVP 테스트 한다고 생각해봐. 뭐 입찰 과정을 MVP 테스트 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대사가 있었죠. MVP의 의미와, 그리고 과연 MVP를 우리가 하겠다. MVP로 시장에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린 지분보다 속도가 중요해. 스케일업과 관련해서 두 자매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스케일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에는 참 좋은 대사가 많이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씬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씬은 지평이 해주는 얘기죠. 삼산텍 멤버에게. 삼산텍이 참고로 미국에서 아주 성공을 해서 투스토에 성공을 해서 뭐 좋은 대우를 받다가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와서 다시 세명이서 창업을 하자 이런 결심을 하죠. 그랬을 때 과연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등등의 이제 조언을 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이제 지평이 삼산텍 멤버에게 용산에게 하는 그런 대사죠. 그 대사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에요? 프로그래밍이에요? 글쎄, 그건 잘... 답이 뭐든 결론은 간단해요. 프로그래밍한 게 구현될 때 가슴이 뛴다면 좋은 조건으로 개발자가 되면 되는 거고, 기업을 만들고 이끄는데 희열이 느껴진다면 경영을 하면 돼요. 그쪽도 잘 알겠지만 스타트업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때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간단해요.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으면 누군가 밑에서 개발을 하면 되고 기업을 만들고 이끄는데 희열이 느껴진다면 경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또 하나의 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산이 이 여자분 이 극중에서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자분 그죠? 스테파니 린가요? 아무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이제 여자친구가 될 관계인 이 여자분에게 제안을 하죠. 창업을 할 테니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옛날에 그 삼산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서 대표가 나한테 무릎을 꿇을 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 그 회사에는 누가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던지죠. 그 대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 많아요. 3년 전에도 대우가 아쉬워서 삼산택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럼 왜?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누가요? 서 대표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사람 영입하겠다고 무릎까지 꿇겠어요?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해도 지루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쵸. 우리 겁나 다이내믹했은 게. 그 회사엔 서 대표만큼 간절한 사람이 있나요? 네. 그 회사엔 서 대표만큼 간절한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뉴철 주인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창업을 꿈꾸는 당신에게입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뭐 창업도 많이 뭐 두 차례 해보고,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 컨설팅사 자체도 새로운 컨셉으로 시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저는 하나의 창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창업이 되겠죠. 또 대기업에서 뭐 신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든지, 저는 전체 커리어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성공도 겪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뭐 정말 실패할 땐 폭망해가지고 막, 예,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리고, 예, 막 차도 다 팔아서 쏘카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 정도의 폭망하는 경험도 해보고, 또 업계에서 아주 화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 그런 프로덕트, 뭐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뭔가 또 언론에 이렇게 뭐 기사도 나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업계에 또 뭐 많은 사람들의 뭐 칭찬도 들어보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모두 아주 깊이 맛보면서 느꼈던 점, 그런 점을 한번 오늘은 이 섹터에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아이 뭐 당신이 뭔데 뭐 이런 얘기를 해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 공감이 되시면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경험을 해보니 창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려면 순수한 간절함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아요. 순수한 간절함. 이거 정확하게 좀 풀었으면 순수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입니다. 순수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간절함. 저는 예전에 참 이런 게 부족했었거든요. 하여튼 이거 이제 하나씩 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정말 필요하다. 예, 이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했고요.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가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난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뭐 지금 창업 막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게 좀 할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가난할 수 있는 용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순수한 간절함, 순수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라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요, 그냥 취업이 안 됐으니까 창업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취업 아니면 창업? 이렇게. 예, 취업이 안 됐으니까 뭐 창업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창업하다 잘 안 됐는데 마침 그때 취업 기회가 나오면 그냥 다시 홀라당 이제 취업하러 가는 이런 정도의 약간의 애매함을 가지고, 혹은 뭔가 플랜 B로서 뭐 대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뭐 어떤 분의 스토리 중에서는 막 그리저리 하여 뭐 나는 결국은 취업의 문에 다 낙방을 하고 별 수 없이 창업을 했는데 뭐 너무너무 잘 됐다 이럴 수 있어요. 예. 그거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창업이라는 게 지금 마치 창조경제, 뭐 혁신 이런 것들이 막 붐이 되면서 내가 그냥 취업이 안 되면 아이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혁신 센터에 가서 뭐 지원 받아가지고 뭐 지금 창업하지 뭐 이력서 한 줄 올리기 좋잖아.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창업을 해서는 그 길이 정말 고되고 만만치 않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많은 분들의 동기. 뭐 이거 사실 숨길 수 없죠. 그리고 부인할 수 없죠. 뭐 대박 성공을 한번 맛보겠다 내가. 예. 뭐 엄청나게 뭐 큰 돈을 한번 벌어보자. 직장인 해가지고는 큰 돈 못 번다. 예. 역시 창업을 해서 회사를 파는 게 최고의 주식 투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죠. 대박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뭐 이것도 뭐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정말 사업 자체에 대한 순수한 동기일까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약간은 꺼림직함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큰 돈 벌려고, 제가 대박 성공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완화된 워딩을 썼지만 사실 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면 이게 사실 보는 사람들에게 다 티가 납니다. 사실 다 티가 나요. 저 사람은 굉장히 돈 하면서 창업을 하는구나.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뭐 막 주식 뭐 이런 것들 지분 막 이런 거 아주 적기에 잘 팔고 막 빠져 엑시트 해가지고 뭐 아주 좋은 이렇게 뭐 좋은이라기보다는 그냥 풍족한 삶을 사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루트를 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기관 투자도 좀 받아보고, 또 업계에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임팩트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창업의 길을 걸으려면 단순히 그냥 돈 하는 마인드로 해서는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돈 해봤자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분의 1, 만분의 1이에요, 진짜. 그러면 그 나머지, 확률적으로 내가 나머지에 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에 속했을 때에 오는 그 자괴감과 실패감은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지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또 의외로 뭐 이번 드라마도 좀 그런데 뭔가 창업자가 멋있어 보여서 뭐 요즘에 보면 창업자들이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죠. 막 너무 잘생긴 분도 너무 예쁜 분도 많고 뭐 말 잘하는 분도 많고 뭐 아주 아주 그죠? 뭐 TV나 언론에서 아주 멋있게 하는 분들 많은데 그냥 나도 저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뭐 제 경우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뭐 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첫 번째 대기업에서 생활을 접고 첫 번째 창업을 했을 때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냥 나 대기업에서 나름 잘 나갔어. 야, 내가 니네 뭐 대기업 그 브랜드 뭐 조직 이런 거 없어도 말이야 내가 혼자 보여주겠어 막 이런 식의 아주 그 치기 어린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 이제 저의 같이 했던 그 초기 창업 멤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직도 여기서 서로 연락도 하고 자주 보고 하는데 아주 미안하죠, 사실 만날 때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순수한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순수한 동기라는 건 뭘까? 내가 과연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건가? 어떠한 이슈, 어떤 사회적인 이슈, 어떤 뭐 산업적인 문제, 뭐 어떤 뭐 인류의 어떤 고민, 내가 과연 어떤 문제에 지금 꽂혀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고 싶은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무슨 뭐 소셜 밸류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 자체가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거기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완결된 형태의 순수한 동기가 있을 때에 정말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고요. 굉장히 서스테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를 겪어본 바에 따르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좋은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만, 그리고 이런 어떤 스토리가 아주 완결적으로 잘 있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요? 진심으로 내가 공감하는가? 내가 이거에 진짜 꽂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내가 제일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동기로 창업은 할 수 있죠. 뭐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창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나한테 이런 질문들이 있나?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떤 답을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도요,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창업 이후에 한 번쯤은 다 고민하고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보고 반추해보고 뭐 이런 시간을 분명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순수한 동기,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에요. 자, 동기 있어요. 뭐 순수한 동기, 간절함, 뭐 간절해요, 진짜. 근데 진짜 나여야만 해요? 그걸 푸는 주체가, 그 문제를 푸는 주체, 그 혁신을 만드는 주체가 진짜 나여야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여기에 적합한 거 맞아요?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문제와 혁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혁신을 푸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죠. 너 대기업에서 인정받았어. 뭐, 나 잘할 거야.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리더십 있으니까. 뭐, 인맥, 학벌 좋으니까. 난 뭐, 말도 잘하고. 뭐,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어울려서 뭐, 뭔가 영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뭐, 나는 당연히 사업가지. 난 당연히 사업해야지. 창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오산이라고 봐요. 왜냐? 자, 능력 있고.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요 말, 여기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인맥 학벌 좋고, 뭐 말 잘하고, 뭐 사회성 좋고, 등등등등. 자,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요런 특질들, 요런 특질들은
직장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특질이죠. 그러니까 이 특질들이 무조건 사업가에만 필요한 특질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갖고 있으면 어느 자리에 가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그 스타트업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사실 이 섹션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드라마에서 아주 잘 다뤄주셔서 제가 아주 이렇게 탁 잘 이제 물었습니다. 자, 능력 좋고 리더십 있고 이거는 뭐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이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벌리고 막 이런 사람이냐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쨌든 직장인으로서의 특질이 강한 사람인 거고요. 이 일을 만들어내고 벌리고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하여튼 뭐든 막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사업을 하기에 조금 더 적합할 거예요. 물론 제가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 두 가지로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게 굉장히 좋은 고민의 어떤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일을 스스로 뭐 만들어내고 뭔가를 벌리고 이런 거에 희열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가 능력 있고 뭐 하고 뭐 하지만 나는 의외로 직장에 잘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똑같은 특질을 가졌지만 나는 의외로 직장 생활을 잘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뭐 그죠? 예. 뭐 어떤 사람은 뭐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 잘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창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정말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1번, 2번은 어떤 식으로든 뭐 표현이 다를 뿐이고 뭐 메시지는 다 비슷비슷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폭망했었다고 그러죠. 폭망. 예, 폭망. 그래서 막 뭐 집도 살던 집도 다 줄여서 원룸으로 가고 막 차도 다 팔고 막 쏘카 타고 다니고 또 하필 또 겨울에 그래가지고 또 뭐 쏘카 차 문 열면은 그냥 차 안이 얼마나 춥던지 막 그것도 괜히 막 서럽고 막 이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자, 우리가 창업하면서 뭐 주변에서 막 박수도 쳐주고 잘해봐라 파이팅 뭐 하고 또 막 그런 책도 나오죠.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뭐 아이고 뭐 좋죠. 가슴 뛰는 일을 하면은 그런 책은 어떻습니까? 다 성공한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가슴 뛰는 일을 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아까 제가 큰 돈을 벌 가능성이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고 했듯이 가슴 뛰는 일에 뛰어들었는데 성공할 가능성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뭐 서태지만 가슴 뛰는 일 했나요? 그죠? 예. 그 외에 무명 가수 수많은 요즘에 싱어게인 잘 나가죠. 그 외에 수많은 무명 가수들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한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을. 근데 그 수천 명의 막 무명 가수들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뭐 서태지만 빛 보고 그죠?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빛 보고 뭐 JYP 빛 보고 뭐 YG 빛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늘 뭔가 가슴 뛰는 일을 하면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는 뭐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깨고 싶어요. 그런 희망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밸런스를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갈 거고 난 가슴 뛰는 일을 할 거야. 나 잘할 거야. 뭐 성공할 거야. 멋지게. 그런 그림 좋습니다. 근데 가슴 한켠에는 겨울을 대비하라는 거죠.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이 추위를. 예. 하다 보면 분명히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 YG도 JYP도 뭐 이수만 씨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서태지 씨도 그렇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다 좋은 시절만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환상만 갖고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때 데스밸리를 한 번씩은 다 거쳐봤고 다 무슨 진짜 어디 막 단칸방에서 막 몇 명씩 드글드글 칼잠 자면서 막 그렇게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할 때에 있어서 내가 가난할 수 있는가를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으로 아니면 의지적으로 나 나 가난하면 내가 뭐 용기 내서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정말로 단칸방에 가서 막 뭐 보일러도 잘 안 들어오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견딜 수 있나? 이 일을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일이 나한테 그만큼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로 이 메시지를 좀 대신하고 싶은데 가수 최성원 씨가 있어요. 뭐 요즘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노래는 다 아시겠죠. 제주도 푸른밤. 그죠? 제주도 푸른밤의 원곡 가수. 아마 성시경 버전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원래 원곡 가수가 최성원 씨죠. 이분이 이제 뭐 노래처럼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그냥 정말 이 관조적으로 인생을 쫙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뭐 휴먼 다큐 뭐 그런 데에서 우연히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정말 본 장면인데 아들하고 그런 대화를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가수를 꿈꾸면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뭐 힘들어해요. 그리고 뭐 세상에 약간 이제 좀 비관적이기도 하고 뭐 아이 뭐 해도 안 되고 뭐 될 놈만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인 최성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해. 예. 대신에 자기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그 우연히 TV를 돌리다 본 이 장면에 저 스스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원하는 거 해, 가슴 뛰는 거 해, 그래야만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래야만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아무도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야, 원하는 거 해. 근데 그냥 가난할 용기만 좀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한테도 이런 얘기를 늘 굉장히 많이 하고 제 주변에 제가 자문하는 회사들, 뭐 제가 교류하는 그런 뭐 대표님들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가난하게 살 각오를 꼭 하시라.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아니죠. 최성원 씨로부터 받은 아이디어인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라서 꼭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신 후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VP의 의미와 고려사항을 알아볼 건데요. 자, 두 자매 간의 대화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입찰 참여하기로 한 거야? 일단 하는데 붙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 장담하는 게 이상하지. 입찰 과정을 MVP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해봐. 언니 입찰할 때 했던 서류들 그리고 경험들 다 나한테 공유해주는 거다. 걱정 마. 네, 입찰 과정을 MVP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해봐. 뭐 이 장면은 이제 달미는 이제 입찰을 하겠다. 뭐 또 인재는 좀 말리고 뭐 이런 과정이 오가다가 결국 이제 인재가 뭐 해봐. MVP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죠. 자, MVP의 의미와 고려사항. MVP란 건 뭘까요?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죠? Minimum Viable Product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최소한의 뭐 실행 가능한 혹은 성공 가능한 그런 프로덕트,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MVP. 자, 그런데 MVP 테스트를 내가 하겠다. MVP로 시장에 먼저 나가겠다. 라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제 경험상. 요걸 한번 전달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MVP라는 의미 자체보다는 요거. 진짜 우리가 MVP로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정말 제대로 갖춰서 그랜드 오픈하는 게 맞아?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한번 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결정,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로 MVP가 필요한가?부터 짚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죠. 그냥 MVP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진짜 우리한테 MVP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MVP라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최근에 MVP라는 게 뭔가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는 약간 좀 유행처럼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괜히 좀 힙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MVP 한다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자 무조건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 이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죠. 뭐 이것 말고도 뭐 많지만 일단 고객 니즈가 얼마나 복잡한 상태인가 현재 이건 특히 기존 플레이어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5가지 중요한 기능이 뭐 이미 시장에서 뭐 꽤 오래전부터 뭐 이렇게 만족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 중에서 뭐 하나, 두 개를 잡고 MVP를 하겠다면 뭐 별 의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5개 세트는 다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 한두 개를 차별적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오히려 이게 MVP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전략.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전략에 대한 부분은 뭐 스피드도 있는 거고,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목적, 의미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장은 약간 테스트베드고, 우리는 실제로 노리는 시장이 따로 있다. 그럼 뭐 이 시장에서는 진짜로 MVP 해도 되죠.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해봐도 될 거예요. 그다음 뭐 경쟁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니즈의 복잡도가 다 연결돼서 이 작용이 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예산 규모,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개발 역량, 이런 등등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아주 자유롭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MVP라는 게 뭔가 유행처럼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앞에서 Minimum Viable Product이라고 했고 실행 가능 혹은 성공 가능한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를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MVP. 그냥 어떻게 오해하냐면 최소 기능 제품 이렇게, 최소 기능 서비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그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MVP가 단어적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의외로 접근하다 보면 그냥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제가 그냥 만든 단어인데요. 저는 최소 기능 제품이 아니라 MVP는 최소 경쟁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결국은 비슷해요. 사실 이 워딩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 따로 어떻게 보면 2번으로 뺀 거예요. 사실 1번, 2번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MVP가 최소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예, 정말. 그래서 오히려 기능적인 거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쟁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오히려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그 뒷단에 있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결국은 MVP 테스트를 한다는 건 소비자 반응을 우리가 듣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죠? 이 근본적인 목적이.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소비자 반응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그러면 결국 소비자 반응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 어떻습니까?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소비자 보기에 좋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 내에서 경쟁사 대비 이 프로덕트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경쟁력이 있을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MVP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MVP 복잡도라는 것은 경쟁 상황에 맞게 결정.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1, 2번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 워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경쟁 제품이다. 경쟁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누구를 위한 MVP인가? 네, 누구를 위한, 이것도 사실 계속 연결되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점을 계속 빼고 있는 건데, 가끔씩은요, 우리가 MVP를 만들면서 시장이 원하는 혹은 고객이 원하는, 즉 고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델은 어떠어떠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최소한의 경쟁력 있는 모델이 아니라, 그죠? 고객이 원하는 모델이 아니라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그냥 우리 회사가 지금 상황이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요거 그냥 MVP로 정의합시다. 지금 이런 대화 나누시는 분들 실제로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런 대화 나눠봤어요, 진짜. 그냥 우리 그냥 여기까지를 그냥 MVP로 정의하죠.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캐파상 뭐 이 정도까지 되니까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진짜 고객 중심적으로 잘 설계를 하셨는데 진짜 그 틀 안에서 캐파 때문에 이렇다 뭐 이거는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고객이 중요한 거 맞나라는 질문을 풀기도 전에 그냥 회사의 캐파가 요만큼이니 요것만 해가지고 MVP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델을 하는 게 아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델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컨셉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따로 MVP에 대해서 뭐 책도 많고 뭐 인터넷에도 이제 좀 찾아보시면 많을 텐데 컨셉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MVP라는 게 꼭 어떤 완결된 서비스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정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장으로 유저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할 건지를 애초부터 설계를 잘 하고 그 테스트를 위해서 무슨 프로덕트가 필요한가, 어느 정도 수준의 프로덕트가 필요한가, 거꾸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를 고려한 MVP인가?
이것도 참 이런 늪에 많이 빠집니다. 뭐냐면 MVP니까 무조건 빨리, 뭐 무조건 가볍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무조건 빠르게, 뭐 가볍게 막 다 쳐내고 그냥 딱 그냥 뼈대만 해가지고 야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 반응을 듣고 이런 경쟁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다 키워드고요. 이것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MVP라는 건요, 말 그대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로덕트이 시장에서 초반에 먹혔다, 예, 그러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그랜드 오픈 수준의 제대로 된 프로덕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MVP라는 게 단순히 무조건 빨리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MVP를 낼 때는 오히려 뭐 하다못해 뭐랄까 백단이 됐든 뭐 어떤 프레임이 됐든 어떤 인프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그랜드 오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를 이미 해두시고 해둔 상태에서 요만큼만 떼어서 딱 던져보시라. 그랬을 때 이 반응이 좋으면 바로 밑바탕 깔아놓은 데서 바로 블럭 쌓기 해가지고 곧바로 그랜드 오픈으로 그냥 쫙 밀고 나가야 된다. 왜? 실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백단의 준비가 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요만큼 MVP 하는 것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요랬다가 요거 이렇게 던졌는데 시장에 반응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우리 요거 준비 안 됐는데 빨리 하자. 6개월 막 7개월 막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 빠른 경쟁자가 이걸 딱 보고 야 얘네 봐라 이거 좋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이미 뭔가 밑바탕에 있는 경쟁자라면 그냥 그대로 뭐 바로 카피해서 그냥 더 세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경쟁에서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VP를 낸다라는 게 무조건 빨리 가볍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백단에 바로바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먼저 던져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실제로 예전에 그 인타임즈라는 이제 의사 전용의 그 지식 포털 서비스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메뉴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제가 손을 놓은 지 좀 됐지만 처음에는 딱 Q&A 세션만 들고 바로 시장에 나갔어요. 그냥 아주 가볍게 Q&A 세션만 들고. 근데 솔직히는 저도 그렇게까지 반응이 처음에 빨리 올지 몰랐어요. 그냥 의료계 역사상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저가 이렇게 늘었던 그런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이게 그냥 뭐 거의 뭐 Q&A로 좀 한동안 가겠지. 그럼 우리는 2.0은 그 다음에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막 거의 3, 4개월이었나 뭐 회원수 막 10,000명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참고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전체 해봤자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저도 사실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엄청나게 빨리빨리 막 밤새 가면서 막 2.0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그 스피드에 맞췄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MVP라는 게 절대로 무조건 빠르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오산이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제, 오늘 강의 전체의 마지막 주제군요. 그죠? 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스케일업에 대해서 두 자매가 싸우는 장면인데 먼저 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리즈를 오픈하겠다고? 응. 이번에 우리가 입찰 최종에 올랐잖아. 그건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해서 스케일업을 할 타이밍이다. 그치? 난 반대. 매출도 없는데 투자부터 받으면 밸류도 제대로 인정 못 받아. 지분 손실만 커져. 매출을 만들려고 투자를 받겠다는 거야. 지표부터 만들고 투자 받아도 안 늦어. 아니, 늦어. 우린 지금 지분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 네. 우린 지금 지분보다 속도가 중요해. 언니, 인제는 지금 단계에서 투자를 받으면 너무 지분을 많이 내줘야 돼. 불리해. 라고 얘기했고, 달미는 아니야. 우린 지금 지분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린 지금 속도가 중요해. 이제 이렇게 이제 둘의 의견이 부딪혔죠. 자, 스케일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생각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업을 결정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단, 제가 앞에서 두 자매가 싸웠던 이 지분율 얘기는 일부러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황금의 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그냥 회사의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한 것들은 일부러 제외를 하고요. 자, 사업적인 판단에 대한 것만
질문을 세 가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스케일업을 이루겠다. 지금 정황상 보면 시드 투자를 받아서 기초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시리즈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나? 요거를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요 얘기는 뭐냐? 요 질문을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자, 이번 투자 시리즈 A 투자 유치 자신 있나? 요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무엇이든 지표로 사실은 판단해야 된다. 어떤 지표냐? 뭐 기술에 대한 지표, 또 유저 베이스, 트래픽,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컨텐츠나 DB,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쌓여있는지 등등.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뭐 이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지표로 표현될 수 있는 자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쌓여 있느냐, 시드 투자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일단은 정의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거를 봐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 시드 가지고 이만큼이나 왔네, 대단하네, 포텐셜이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뭐냐면 스케일업 이후 스케일업을 하기로 했어요. 시리즈 A를 받았어요. 그럼 스케일업을 쭉 진행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이룰 수 있지? 무엇을 이룰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즉, 이번 투자 말고 그 이후에 또 후속 투자 자신 있냐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리즈 A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예전에 그 투자 유치 관련된 강의에서 저게 몇 화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창업가, 사업가들은 투자 유치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근데 투자자들은 투자 유치 이후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번에 시리즈 A 투자를 받는다. 그럼 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 투자 받으면 땡, 와, 샴페인 터트리고, 와, 우리 잘했어. 이렇게 되지만, 실제 더 중요한 압박은 언제부터 들어오느냐, 투자 이후부터 이 후속 투자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느냐, 그만큼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프레셔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 A를 받는 시점에서 이미 내가 이번에 받으면 보통은 좀 빠른 사이클로 돌아가면 한 1년 뒤쯤에 진짜 시리즈 B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시드에서 시리즈 A까지는 그래프로 치자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큰 기대가 없어요. 사실. 근데 시리즈 A부터 시리즈 B부터는 시리즈 A부터 시리즈 B까지는 이게 이제 J컵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뭐 C, D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가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요소들, 기술, 뭐 유저 베이스, 트래픽, 뭐 돈, 컨텐츠 이런 등등등, 뭐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이 과연 J커브를 그릴 진짜 자신이 있느냐. 예를 들면 기술 개발 신나게 특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J커브죠. 이 기술에 대한 억셉턴스가 뭐 굉장히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뭐 여러 회사에서 막 찾는다든지, 이게 B2B든 B2C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유저 베이스, 뭐 진짜 시드 가지고 시리즈 A까지는 뭐 100만 명 왔는데, 뭐 A에서 B 사이에는 뭐 진짜 1000만 명 간다든지, 뭐 트래픽, 뭐 엄청나게 많은 그죠? MAU를 뭐 달성을 한다든지, 비짓을 달성한다든지, 뭐 매출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컨텐츠 DB를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경쟁사랑 비교도 안 되게 쌓을 수 있다든지, 어떤 요소들이든 간에 우리 사업의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가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스케일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가는 와중에 그냥 요 시점쯤에 그냥 우리도 야 시드 받고 한 2년 지났는데 그냥 야 이거 저 시리즈 A 받고 좀 스케일업 하자. 스케일업이라는 거를 뭔가 그냥 조직을 키우고 뭐 돈을 좀 더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 사업의 이 트라젝토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완만하고 가는데 시점이 이쯤 됐으니까 뭐 나도 그냥 뭐 시리즈 A 받아보지 뭐 스케일업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핵심 요소들이 J커브를 그릴 자신 있는지, 어떤 시그널을 보고 내가 그거를 판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리즈 A를 받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투자사들이 시리즈 A를 받을 때 보통 한 1년이나 뭐 2년 뒤쯤에 시리즈 B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리즈 A를 받을 때
한 3년에서 5년까지도 이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싶은 거냐.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보통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는데 돈 벌 자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냥 최근의 분위기상은 뭐 이거는 이제 무조건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 A를 받고 나서 시리즈 B쯤을 받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그렇다라고 아예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해요. 예, 그냥 내가 기술회사고 뭐 아니면 뭐 유저 베이스로 막 크게 하는 커뮤니티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걸 다 불문하고 아무튼 내가 시리즈 B 정도 가면은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 그게 꼭 흑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매출이 날 수 있는,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모델, 그런 자신이 좀 있어야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직 구성 및 역량 확보에 자신이 있느냐. 자,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에요. 네. 자, 위에 두 요소가 돈이죠. 돈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제 사람 얘기예요. 혹은 역량 얘기. 뭐 이게 외부 역량이나 어떤 설비나 뭐 기계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실현 가능한 스케일업 플랜이 맞냐라는 거를 짚어보시라는 거죠. 가끔씩 1, 2번에만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이 돈은 받아놨는데 정작 이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돈은 받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돈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뽑아가지고 내가 원래 이 사람 뽑아서 연봉 1억, 2억 주려고 했는데 사람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안 쓰고 되게 뭐랄까 불행한 흑자죠. 뭐 그런 뭐 흑자란 표현 안 맞죠. 사실 캐시플로우의 문제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정말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리즈 A를 받겠다 혹은 B까지의 상황도 생각해보고 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 시리즈 A를 받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혹은 어떤 역량을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싱해서 언제쯤 얼마에 데리고 오겠다 이런 것들이 아예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속에서 보면 뭐 달미가 뭐 우리가 뭐 경쟁 입찰에 일단 최종 후보에 들었으니까 뭐 시리즈 A 받아볼까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좀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떨어지는 건 뭐 누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그냥 없어요. 뭐 그냥 이거 시점이 됐으니까 해볼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우를 많이 범할 수 있는데 스케일업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기 뛸 수 있는 선수가 누구고 그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올 거고 얼마에 데리고 올 건지 정말 가능성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지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투자를 잘못 받았다가 뭔가 꼬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창업을 꿈꾸는 당신에게는 가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MVP의 의미와 고려사항. 최소 기능 제품이냐? 아니다. 최소 경쟁 제품이다 라는 거 고객 관점에서 시장 관점에서 꼭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스케일업의 의사결정 포인트 결국은 J커브를 그릴 자신이 있냐 자신이라는 건 돈과 사람 이런 것들 다 포함이죠. 그죠? J커브를 그릴 자신 있느냐 이런 질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끝났네요. 마지막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제 강의가 무슨 뭐 절대적인 바이블도 아니고 뭐 절대 뭐 이것만 이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시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모쪼록 여러분 사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